머니올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더위가 좀 가셨죠? 네, 좀 확실히 7월 말보다는 지금 날씨가 좀 저녁엔 또 약간 선선하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네, 맞습니다. 우리 이사님 더위 잘 못 견딘다고 했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제가 더위는 좀 약한 편인데 이제 조금 그래도 얼마 안 지나면 이제 또 가을 올 것 같아서. 예. 네. 뭐 말복도 지났고 말씀대로 이제 계절은 가을이 오나 네. 싶은데 시장은 완전히 겨울로 가버린 느낌입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시장이 뭐 빠지기만 했는데 네. 이유가 뭔지 총평부터 하고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들의 지금 매도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걸 촉발했던 게 외국계 그 증권사 있잖아요. 네. 한 증권사의 보고서가 정말 이제 한국 시장을 강타해버린 거죠. 예. 그 제목도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예. 예, 겨울이 오고 있다. 왕좌의 게임에 예.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결국 모든 게 반도체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D램 반도체에 대한 부담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환율까지 영향을 주면서 다른 기업체들 주가, 투자 심리까지도 좀 망가뜨리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 우리나라만 좀 빠졌다는 거예요. 다른 네.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빠졌거든요. 네. 굉장히 견조했고, 미국은 연일 또 사상 최고치. 사상 최고치잖아요. 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대만도 좋진 않았어요. 근데 대만도 특징이 반도체가 절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그 반도체 섹터에 대한 좀 부담감을 느낀 그 매도세가 예. 굉장히 좀 공격적이었다. 한국은 반도체 비중이 높은 나라니까 그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8월 들어서 좀 가장 좋은 섹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차 전지 누구나 알잖아요. 예. 좋은 거. 근데 의외로 요즘에 강한 섹터가 좀 잊혀졌던 그 섹터죠. 바이오. 네. 바이오 섹터가 확실히 이번 주에도요. 그 급락장에서도 좀 선전을 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1조 달러짜리 그 부양안 네. 통과가 나오면서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 좀 모멘텀이 될 줄 알았는데 경기 민감주들이 근데 전혀 반응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시장 좀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1조 달러 인프라 부양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한국에 반영을 안 되더라도 글로벌 경기에는 되게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좋은 재료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런 좀 뉴스들이 나왔지만 좋은 뉴스가 반영이 안 되고 한마디로 안 좋은 좀 반도체 뉴스에만 모든 게 좀 함몰된 좀 어려웠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미국의 이제 1조 달러 투자 법안,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가 이게 또 한편 좀 안 좋은 쪽으로 작용했던 게 물가를 자극할 수 예, 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 7월 물가가 5.4%로 높았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 나왔던 고용 지표도 좋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테이퍼링이 조기화될 수 있다, 빨라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아마 시장에 좀 먹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떤가요? 그런 부분도 좀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미국은 어쨌든 이런 이슈가 나쁘게 작용을 안 한 게 네. 이거 경기 좋아지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경기 민감주들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조금 흔들렸죠 사실은. 예.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닙니다. 사실 미국도 마이크론 같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 제외하면 대부분 다 견조했어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만큼은 좀 차별화되면서 좋은 분위기가 좀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요즘에 이제 그 계속 나오는 얘기가 어쨌든 이제 이 FMC가 다음 달에 물론 있고 이번 달 말에는 그 잭슨홀 미팅이 좀 이제 남아 있잖아요. 예. 근데 자꾸만 요새 나오는 얘기가 연준 위원들이 뭐 의도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비둘기파였던 분들까지도 지금 갑자기 이제 테이퍼링 해야 된다. 예, 매파로 조금씩 예, 이제 바뀌었죠. 말을 좀 바꾸고는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근데 또 미국장이 급나가면 또 갑자기 또 바꿀 겁니다. 근데 시장이 좋을 때는 약간 좀 경고성 멘트들 한 번씩 날려요. 좀 눌러주는 예, 거죠. 그게 또 미국의 좀 특징인데, 그래서 연준 내에서 가장 비둘기파 중에 한 명인 그 데일리 총재라고 있거든요. 이분이 원래 FMC에서도 의결권도 갖고 있어요. 되게 좀 의미가 있는 분인데 올해 후반이나 내년 초에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거 검토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으니까 믿었던 비둘기파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시장이 좀 약간 그 당시에 좀 놀라긴 했죠. 근데 결국 뭐 증시에 큰 영향 안 줬지만 약간씩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 매파라고 좀 불리던 뭐 로버트 캐플린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는 인터뷰에서 그 10월 달에는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걸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또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FMC가 이제 다음 달에 있지만 연준 위원들이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이 테이퍼링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면서 약간 이제 이 부분이 한국 증시에 좀 부담이죠. 왜냐하면 테이퍼링은 미국 경기가 좋아지니까 하는 건데
그만큼 미국 경기가 좋다는 걸 반증하니까 미국 시장에는 그렇게 솔직히 나쁘지 않아요. 옛날에도 2013년도에 테이퍼링 했을 때도 미국은 한 달 만에 바로 회복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회복하는데 4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신흥국에 더 부담이죠. 예. 왜냐? 달러 강세로 가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시장만큼은 좀 예. 차별화되는 모습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인프라 법안과 관련해서 이제 남아있는 게 3.5조 달러 규모의 이른바 휴먼 인프라 법안이라고 예, 하는데, 이건 남아있죠. 예, 복지 쪽. 여기에 또 친환경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 결의안이 통과가 돼서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니고, 네. 이제 민주당에서 결의안을 찬성 50대 반대 49로 일단 통과는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법안 통과까지는 조금 더 진통은 남아있는데 통과될 가능성은 어쨌든 높은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이 과반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됐을 때 당시에 시장 반응이 또 어떻게 나올지. 예. 금리가 튀고 달러가 좀 강하면은 우리나라 증시에는 단기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다만 미국이 돈을 푸는 것 자체는 크게 보면 예. 결국엔 달러가 많이 풀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사실 큰 흐름상으로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기와 중장기 좀 나눌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3.5조 달러까지 통과가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슈퍼 사이클 기대도 있었는데 이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갑자기 뭐 갑자기는 아닐 수 있는데 하여간 나쁜 전망이 많이 생겨난 이유가 뭔지가 궁금하고, 그러면 당분간 반도체는 좀 반전의 기회는 없을까? 이것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이번에 갑자기 이제 한 그 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그 트렌드 포스라는 이제 예. 조사 기관에서 4분기에 PC가 디램 가격이 5% 빠질 거라고 예. 이제 갑자기 전망을 한 거예요. 근데 PC는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10% 정도라고 하더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보고서 보니까 13% 정도. 13%. 예. 아.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예. 나머지 서버랑 모바일이 70%가 넘어요. 예. 그럼 그쪽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게 더 중요한데, 근데 왜 이것 때문에 빠지느냐? PC가 약간 선도 역할을 한대요. 얘네가 먼저 빠지면 예. 다른 뭐 서버나 모바일까지 같이 끌어내릴 수가 있대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D램을 지금 판매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공급처고, 예. 이게 재고도 별로 없대요, 지금. 갖고 있는 재고도. 근데 문제는 수요처에서 네. 이걸 구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거 PC D램 거 앞으로 4분기에 빠진다고 이제 구매를 늦춰버려요. 이거 어차피 더 빠질 빠질 거네. 때까지 기다리자. 예. 그러니까 이게 PC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서버 업체들도 이제 눈치 보고 있다가 이거 빠질 것 같은데 그럼 안 사버리는 거죠. 네. 비싼 거에 나 안 사줄래. 이제 이런 게 지금 이제 그 계속 얘기가 나오나 봐요. 예. 예. 그러니까 수요처는 재고가 좀 늘고 있고 삼성전자는 재고가 없는 거죠. 근데 결국 이제 수요처에서 재고가 많으니까 사는 걸 이제 늦춰이거나, 야, 우리 더 낮은 가격에 계약을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결국엔 현물가가 먼저 떨어졌는데 D램 고정 거래가죠. 서로 계약하는 그 가격도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이게 좀 폭이 좀 가파르게 나오는 거 아니냐. 네. 이 우려감이 이제 시장에 먹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그 모건 스탠리의 이제 전망도 그렇게 나오면서 무차별적인 매도 공세가 나왔고 공매도까지 나왔겠죠. 예. 예.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좀 빠졌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할 거 어차피 이제 일은 벌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 과연 반도체 이대로 D램이 이제 끝나는 거냐. 네. 그러니까 반도체 D램만 좀 말씀드리면 저는 좀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안 보는 이유가, 지금 PC가 지금 이게 끌어내렸잖아요. 예. 근데 PC가 그런 게 앞으로 계속 빠질 거냐. 뭐 4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한 가지 좀 긍정적인 게 있어요. 다 내년 초에요. DDR5가 나와요. 네. DDR5가 이제 PC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신제품이 나오면 PC를 바꾸려는 교체 수요가 생깁니다. 예. 근데 저라도 DDR5가 나오는 걸 알고 있으면 DDR4 안 합니다. 기다릴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 수요 공백 상태가 갑자기 생기거든요. 그럼 그렇죠. 4분기에 확 빠질 수도 있어요, 예. 진짜로. 근데 그 공백 상태가 앞으로 업황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신제품을 기대하고 있는 수요가 대기 수요라면 결국엔 이거는 나중에 이연되는 거니까 네. 좋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윈도우 11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해 가을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윈도우 11이.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PC 교체 수요가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보면 우리가 PC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공포감을 저는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인텔의 새로운 CPU도 좀 나와요. 이름이 그 사파이어 래피드라는 CPU가 있고요. 예. AMD는 제노아를 내년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예. 그럼 역시 이것도 새로운 PC 수요를 또 자극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비관론에 빠질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저도 일단 보고 있고, 그리고 누가 뭐래도
반도체는 수요는요 줄질 않아요. 예. 어쨌든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진폭이 생기냐면 수요 증가율보다 공급이 막 늘어나거나 네. 이럴 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이클들이 생기는 건데 2018년과 다른 점은 공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늘리기도 되게 어렵대요. 공정이 너무 어려워진대요. 네. 미세 공정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1조 가지면은 뭐 이만큼 생산을 했다면 이번에 1조 투자해도요 늘기가 어려운 게 예. 그 이상의 돈을 투입을 해야만이 그만큼 효과가 나온대.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마이크론 3사가 과점 형태잖아요. 네. 이 기업들이 속도 조절 해버려요. 업황 안 좋아? 좀? 그러면 이제 공급을 의도적으로 줄여버릴 수도 예.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수요. 예. 또 자율주행차도 뒤에 또 대기하고 있잖아요. 네. 차량용 이제 반도체 이쪽. 메모리도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걸 본다라면은 그냥 지금 외국인들의 투매는 저는 솔직히 좀 이해는 안 가긴 하지만 좀 너무 과도한 우려는 좀 지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4분기하고 내년 1분기 안 좋은 것들을 지금 주가에는 이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10월이 이제 4분기잖아요. 네. 이제 한 2달 남았는데 10월 달 돼서 설사 반도체 가격이 급락을 해도 그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분기 돼서 10월 달에 우리가 체크할 거는 진짜 조사 기간 예측한 것처럼 앞으로 계속 안 좋을 거냐. 그때 가면 또 조사 예측이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안 좋은 게, 그러니까 각도가요,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요 정도 각도로 예상하면요, 주가 바로 급등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비관론에 빠지시기보다는 한두 달 정도는 조금 더 좀 지켜보자는 좀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예. 이제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이제 비메모리, 파운드리 분야에서 뭐 대규모 투자라든지 좀 의미 있는 M&A가 이루어져야 될 거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됐습니다만 이게 막 이루어지려면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당분간은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네,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이 됐습니다. 그 금요일 날, 네. 금요일 날 돼서 이제 출소를 했죠. 출소를 했는데 바로 뭐 경영에 복귀하기는 어렵고요. 사실 이제 법적으로도 안 되죠. 취업 네. 제한에 걸려 있으니까. 그래도 감옥에 있을 때랑 이렇게 밖에 나왔을 때랑은 다르잖아요. 네. 어쨌든 간접적으로라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도 나왔고 지금 사태의 심각성은 저는 안다고 봐요. 예. 지금 특히 그 이재용 부회장이 주도적으로 이제 하려고 했던 게 파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뭐 ASML도 한번 예전에 갔다 왔고 그걸 알기 때문에 오스틴 증설에 대해서는 좀 빨리 결정할 가능성이 좀 분명히 네. 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어쨌든 뭐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일단 됐기 때문에 네. 투자 시기에는 좀 빨리 돌아갑니다. 네. 이거는 좀 저는 분명히 기대할 만한 요인인 것 같아요. M&A가 됐건. 그래서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의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요즘에 이번 주 들어와서 그냥 다급락했거든요. 뭐 예. 반도체 소부장도. 근데 삼성전자가 투자가 지금 가시화될 수 있는 분야가 어디가 있냐면 일단은 그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있죠. 아마 평택에 P3 공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오스틴 공장, 뭐 오스틴이 될지 모르겠어요. 공장 부지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다 비메모리 쪽이거든요. 그쪽에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 그 다음에 OLED 있죠. 디스플레이. 그거 투자 안 한 지가 꽤 됐어요. 근데 4분기에 TV용 패널 생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급락장을 이용해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한번 좀 잘 선점하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이제 폴더블 폰 그 공개 행사했지 않습니까? 뭐 갤럭시 Z 폴더 3하고 Z 플립 3 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네. 어떻습니까? 시장 반응 평가는 어떤가요? 일단 시장 반응은 지금 이제 곧 출시는 해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 반응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성도가 되게 높다. 저도 유튜브로 한번 봤거든요. 그 예. 언백 행사를. 근데 굉장히 잘 만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폴더블 폰의 가장 큰 매력이 내가 이제 이 폰을 들고서 사실 동영상을 많이들 보시잖아요. 예. 유튜브라든가. 근데 볼 때 이거를 뭐 우리가 태블릿 PC처럼 볼 수는 없잖아요. 이 화면에서만 봐야 되니까. 네. 그게 좀 단점인데 결국 이거를 펼치게 되면은 태블릿 PC 하나가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삼성의 이 기술력 하나는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되게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애플과의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일단 밀려버렸어요. 네. 지금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잘 안 팔리거든요. 갤럭시 S 시리즈가 아이폰에 비해서는 지금 점점 존재감이 떨어지죠. 밑에서는 중저가는 샤오미가 치고 올라가죠. 네. 완전히 샌드위치가 되고 힘든데 그래서 승부를 건 게 폴더블 폰인데 폴더블 폰은 사실 삼성만이 지금 거의 독점적이잖아요. 예. 중국 업체들도 하지만
근데 여기서 선제적으로 설비 투자하고 새로운 기술 여기에 또 S펜까지 일단 탑재를 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된다라면 이게 성공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하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의 주가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안 갖고 있는 걸 이제 공격한 거죠. 네. 그게 이제 폴더블인데 네. 결국 저는 이게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좀 게임 체인저가 됐으면 예, 하는 기대들은 있죠. 이게 아마 성공을 하면 애플도 뛰어들 겁니다. 네. 근데 애플 뛰어드는 게 악재가 아니에요. 애플이 뛰어들면 폴더블 시장 엄청 커집니다. 예. 이거 시장을 열어줘 버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마 노트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악재일 수도 있는 게 폴더블이 만약에 많이 팔리면 노트는 이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왜냐면 여기 S펜 넣어버렸잖아요. 예, 예. 펜을 그러면 넣을 사람들이 결국 노트 수요가 일로 다가버리거든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노트는 단종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노트보다는 폴더블로 지금 승부를 건 거예요. 이게 비싸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많이 팔리면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잘 돼야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스마트폰 부품 그 예. 밸류체인 있죠. 네. 요새 너무 안 좋거든요. 이쪽 생태계도 같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폴더블 폰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고 성공 여부는 출하량인데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600에서 700만 대예요. 네. 이거 이상으로 출하량이 나오면 일단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이 내년에 이제 eGMP라는 그 플랫폼으로 만드는 전기차를 뭐 올해의 2배 수준인 한 30만 대로 생산량을 네네. 늘린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던데 그게 이제 현실화되면은 뭐 현대차 계열의 어떤 그 주가들이 그동안 썩 좋지는 못했는데 좀 약간의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 될 수 있죠.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PER이 8배밖에 안 되거든요. 네. 예상 PER에. 근데 20배를 받으려면 전기차가 대박이 나야 돼요. 네. 그럼 전기차는 고성장 산업이니까. 그래서 그게 되려면 전기차 아이오닉 5, EV6가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원래 목표치가 올해가 16만 6천 대 생산 목표인데 네. 이걸 30만 대면 2배 가까이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이거는. 아. 예. 그럼 이거는 당연히 밸류에이션을 올릴 수 있는 되게 저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얼마 전에 뭐 노르웨이에서 1등 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긴 했는데 물론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유럽 시장에서 가장 전기차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아이오닉 5가 일단은 인정을 좀 받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너시스도 이제 전기차로 나오게 되고 내년에 아이오닉 6, 그 또 후년엔 아이오닉 7. 이 GMP 플랫폼을 단 이제 자동차들이 계속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첫 스타트인 아이오닉 5가 EV6가 잘 끊어줘야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초반 분위기는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판매량도 좀 어느 정도 나오고 네. 특히 한국에서도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예. 하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리고 제일 한 가지 이제 리스크 중에 하나가 그 반도체 공급 부족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3분기에 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4분기가 이게 이연이 되나 봐요. 네. 진짜 공급이 안 되는 게 영원히 안 되는 게 아니고 4분기로 좀 미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4분기에는 공급이 정상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엔 이거는 반도체는 정상화되면 주가에는 당연히 시차의 문제지 예. 당연히 좋게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국엔 시간이 해결할 문제다. 네. 이렇게 보면 현대차, 기아에 대한 좀 여러분들의 그 어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선 뭐 계속 좀 편안하게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고 단 한 가지 체크하실 거는 아이오닉 5와 EV6가 계속 잘 팔리는지 네. 이 부분이 주가를 그러니까 현대차 기준으로 30만 원 넘기려면 이게 있어야만 넘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꾸준한 좀 검증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뭐 최근에 엄청 팔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올해 들어서 25조 이상 팔은 것 같고 외국인 시총 비중이 30% 이하로 떨어졌다. 뭐 네.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이 말은 역으로 보면은 그동안 뭐 팔 만큼 팔았으니까 네. 이제는 다시 좀 담을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올해 2021년 전체로는 제가 이제 그 최근 데이터를 이제 확인해 보니까 외국인이 총 26조 원 순매도를 예. 했고 기관이 43조 팔았어요. 사실 기관이 더 많이 팔았어요. 예. 판 거는.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은 76조를 샀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난 역대급 매수를 지금 하고 계시고 근데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무려 4.4조 원을 팔았어요. 예. 물론 이건 제가 금요일 수치를 제외한 거예요. 목요일까지. 그럼 금요일까지 계산하면 5조 원입니다. 네. 5조 원이 넘어요. 그러면은 그냥 하루에 1조씩 한 거예요. 네. 일주일 내내. 하루에 1조면 정말 엄청난 매도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게 그냥 삼전 하이닉스를 그냥 네. 다 던져버린 거죠. 아. 이게 좀
그러니까 옛날에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더라도요, 우리나라를 팔 때 골고루 팔았어요.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훨씬 높지만 대부분 골고루 팔았는데 올해 시장의 되게 특징이 유독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되게 인색해요. 이 D램 쇼크 사건이 있기 전에도요, 올해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유독 예. 좀 심할 정도로 왜 이렇게 팔까? 근데 마치 이번에 그 이번 주에 들어와서 마치 무슨 이런 리포트를 기다렸다는 듯이 네. 더 팔아버리더라고요. 공매도를 하는 네, 거지. 약간 공매도일 가능성도 있어요. 네. 뭐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매도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좀 외국인들은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다만 너무나 좀 과하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매도가 안 나온다면 오히려 급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에 대해서는 좀 이번 주가 좀 정점이 아니었나라고 네.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매도세 와중에도 외국인들이 담은 종목은 뭔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가장 많이 산 거는 LG화. 예. 예, 2차 전지를 꽤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2,441억 네. 매수가 들어왔고, 두 번째가 삼성 SDI가 2,274억. 역시 2차 네, 전지요. 둘 다 이제 1, 2위가 지금 2차 전지고, 그다음 자동차에서 오랜만에 기아를 매수했습니다. 네. 1,212억. 그다음에 진짜 오랜만에 보는 기업 중에 하나죠. 셀트리온. 아, 예, 바이오. 셀트리온 이번 주에 좋았죠, 분위기가. 네. 그래서 977억 원 매수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SKI 테크놀로지를 906억. 역시 네. 2차 전지죠. 예. 네이버를 870억 순매수했고요. SK텔레콤이 이제 그 약간 MSCI 지수에서 약간 비중이 준다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안 좋았다가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좀 반등을 했는데 771억 들어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588억. 네.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헬스케어도 샀습니다. 예. 491억. 마지막으로 삼성전기를 453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결국 보면 2차 전지하고 제약바이오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목요일까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순매도도 있는데, 그 한 4개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를 3.2조 팔았고요. 예. SK하이닉스를 1.7조. 네. 제가 이번 주에 5조 팔았다고 했잖아요. 예. 두 개 합치면 5조예요. 그렇네요. 예, 어마어마한 지금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만 판 거고, 그리고 나머지 기업 중에 좀 많이 판 게 크래프톤. 아, 크래프톤 이제 상장하고 나서 좀 외국인들은 바로 팔아버렸고, 던졌네요. 예,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아마 그 차익 실현한 것 같아요. 1,600억 정도. 예. 요 기업들이 좀 유독 좀 매도가 많았다라고 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어떤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습니까? 기관 투자들은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산 게 그 카카오뱅크. 아, 예. 예, 그래서 요새 주가 흐름 좋았는데 네. 1,315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두 번째 역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를 914억. 크래프톤도 되게 많이 샀어요. 740억. 네. 예,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718억 정도 순매수했고, SK케미칼을 560억, 네. 그다음에 셀트리온을 395, 바이오를 되게 좀 많이 샀어요. 그런 예, 바이오. 그리고 YG엔터를 215, YG엔터가 실적이 되게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이 샀고, 고려아연을 이제 2차 전지 좀 요새 회사로 좀 바뀌고 있죠. 그래서 213억. 역시 엔터사인 하이브를 209억 정도 매수했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증권이 그 실적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201억 정도 매수를 한 게 이번 주에 좀 특징적인데, 한마디로 기관들은 좀 공모주 관련된 기업들을 이번 주에 좀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역시 그러면 외국인이 많이 팔았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네, 담아야 것 네, 같은데 거기에 그냥 다 그냥 한번 베팅 살펴보시죠. 예. 예, 삼성전자를 무려 3.4조 원 예. 매수를 했고요. SK하이닉스를 1.9조 원 예. 매수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세 번째가 카카오뱅크도 네. 많이 샀습니다. 2,951억. 아. 그리고 역시 또 비슷한 기업이죠. 크래프톤 네. 2,894억 네. 이렇게 매수를 해줬고, 그다음 SK바이오사이언스는 외국인 매도 많았는데 개인들은 2,575억 정도 2,500, 예. 순매수를 좀 해줬고, 그다음에 역시 상장한 기업입니다. 이번 주에 네. HK 이노엔. 예. 옛날에 그 CJ 헬스케어라고 그 컨디션이란 그 이 숙취 해소제 예, 아시죠? 예, 예. 그거 만드는 기업이에요. 아. 그래서 그 기업을 2,451억 네. 매수를 했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1,189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호석유를 872억 정도 매수를 해줬고요. SKI 테크놀로지를 721억, 그리고 실적 좋았는데 이번 주 주가는 좀 많이 빠졌지만 CJ 제일제당을 710억 정도 네. 예, 매수를 하면서 결국 요즘에 보면 외국인과 개인의 대립이에요. 네. 외국인이 많이 산 거는 파는 거는 오히려 사고, 네. 판 거는 또 사주고, 네. 이런 식으로 좀 그 서로 엇갈리는 행보를 보였던 게 이번 주에 좀 개인들의 특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많이 오른 업종들도 뭔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오른 거는 역시 친환경주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 탄소 배출권 관련된 기업들 있잖아요. 예. 이번 주에 8.4% 예. 정도 좀 주가가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역시 2차 전지입니다. 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뭐 급락장 하에서도 5.6% 반등이 나왔고 요새 가장 핫한 섹터 중에 하나가 예전에 한번 소개는 한번 해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 덴탈 관련주, 네. 예, 치과와 예. 관련된 관련주들이 뭐 임플란트 뭐 아니면 치과용 뭐 엑스레이 예. 관련된 기업들이 이번 주에 좋아서 3.7% 올랐고 MLCC 관련주도 이번 주에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 예. 3% 반등했고 은행주는 사실은 여기에 카카오뱅크가 속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은행 업종이 아. 2.2%. 예.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올라서는 아니고 카카오뱅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주가 흐름이 좋아서 이번 주에 백신 관련주가 1.2% 반등을 했고 통신업종이 1.1% 역시 SK텔레콤 네. 예, 효과 있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주가 반등하면서 바이오 시밀러 아. 예, 약간 이제 복제약이죠. 예. 그래서 0.9% 정도 올랐고 이번 주에 폴더블폰 공개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폴더블폰 관련 기업들이 올라가면서 0.6% 반등을 했고 마지막으로 석유화학 기업들이 0.4% 정도 예. 반등을 했습니다. 결국엔 그 2차 전지를 비롯한 친환경하고 헬스케어 예. 이쪽 두 개 섹터가 결국 이번 주를 좀 확실히 장악했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임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네. 진단키트 관련된 걸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예. 여기 이제 보고서인데 요게 그 신한금융투자에서 이동건 원재희 연구원님이 써주신 건데 진단키트 좀 더 길게 보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진단키트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트레이딩 많이 하시잖아요. 예. 단타 빠지면 사서 급등하면 또 팔고 나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 의견은 뭐냐면 이번엔 좀 길게 보자.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생각보다 너무 장기간 지금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확진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네. 진단키트 수요는 늘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도 이 어떻게 보면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네. 유럽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확대되지만 백신 접종도 물론 이루어지고 있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진단키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수출액의 대부분이 유럽 쪽으로 많이 나간대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되는 거 보면서도 저는 느꼈는 게 아, 이거는 엔데믹으로 갈 것 같다. 네. 엔데믹이 그거죠. 그러니까 팬데믹은 한번 확 했다가 나중에 사라지는 네. 건데 엔데믹은 장기간 유지되는 네.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진 것 같아요. 마치 그 진짜 독감처럼. 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만 이제 나올 게 아니라 어떤 또 바이러스가 또 나올지 몰라요. 그렇죠. 앞으로도. 예. 예. 그래서 이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예. 또 어떤 바이러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진단키트 쪽을 또 이렇게 계속 좀 들고 가라고 좀 얘기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유럽 말씀드렸잖아요. 예. 유럽이 한국 진단키트 업체들의 수출 데이터 기준은 65%거든요. 아. 근데 유럽 지역 내에서 이런 얘기가 이번에 나왔나 봐요. 유럽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을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는 이제 증거가 필요하대요. 네. 아니면 그 자기가 코로나19 걸렸잖아요. 예. 걸렸다가 완쾌라면 이제 항체가 형성될 거 아니에요. 항체 형성이 확인된 경우나 세 번째가 진단 키트를 이제 해가지고 음성이 확인된 경우. 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면 이제 QR 코드를 발행을 해준대요. 예, 예언을 할 수 있다. 아 이제 당신은 여기저기 다닐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세 번째 진단 키트 결과 음성 확인 여기에 대한 이제 수요가 꽤 있나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돼서 이 QR 코드 인증을 받기 위해서라도 진단 키트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회사들이 이쪽에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예. 진단 키트도 돈 잘 벌고 유럽 수출 늘어나니까 한번 좀 다시 한번 예. 그 아이디어 정리 차원에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좀 더 같습니다. 길게 보자. 네. 예. 네, 지금부터는 8월 셋째 주 정시 살펴보겠습니다. 뭐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챙겨 보시죠. 네, 이번 주 이제 일정은 8월 16일 날은 이제